경기도의 추경 예산안 의결이 결국 무산된 가운데 도의회의 경색 국면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출석한 본회의장에서는 추경 예산과 협치 문제를 놓고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수원 발바리로 알려진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로 거주지를 화성의 한 원룸촌으로 정했습니다. 박병화가 입주한 뒤로 지자체와 경찰이 감시를 강화하고 있지만 불안을 호소하는 주민들은 박병화의 퇴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압사 사고에 대한 사회적인 대처 방안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압사 사고에 대한 대비 방안과 사람이 밀접한 장소에서의 안전 행동 요령에 대해 집중 취재했습니다. 폐업을 선언한 이마트 시화점이 예정보다 폐업 일정을 한 달 앞당겨 이달 말 문을 닫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위장 폐업으로 노동조합을 깨려는 꼼수라며 총파업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위클리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여야 동수인 경기도의회가 아무런 해법을 찾지 못하고 경색 국면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유례 없이 추경 예산 편성이 무산된 가운데 내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도지사를 출석시킨 본회의장에서는 추경 예산과 여야 협의가 무산된 원인을 두고 공방이 이어져 갔습니다. 보도에 박일국 기자입니다. 올해 추경 예산도 통과시키지 못한 경기도의회가 내년 본예산 심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법정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기도가 33조 7,700억 원의 내년 본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장에선 무산된 추경 예산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전 협의 없이 버스업체에 대한 지원금을 편성한 것이 원인이라며 김동연 지사를 압박했습니다. 사전에 최소한의 교감과 협의는 반드시 필요했을 것입니다. 야당이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쪽지 예산을 통과하는 게 지사님 협치인지 많이 아쉬움을 남기겠습니다. 김 지사는 추경 예산을 제출한 이후 버스 파업을 수습하는 과정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예산이라며 조속한 심의를 촉구했습니다. 당초에 추경안 예산 낼 때는 그런 사안이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의원님들이 됐던 우리 도에서 논의가 됐던 그게 일단 책상에 올라와 있다면 그걸 삭감하시든 반영하시든 포함해서 심의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면 지사님, 되는 일단은 겁니다. 그 건에 가서 유일한 협상 창구인 여야정 협의체가 무산된 것에 대한 책임 공방도 펼쳐졌습니다. 여야정 협의체의 도지사 참여를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분기별 1회를 요구했으나 도에서는 반기별 1회로 참석을 못 박은 게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반기별로 2번 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제가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야정 협의체의 걸림돌이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경기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조직 개편 문제를 두고 갈등이 계속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내년 본예산까지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을 찾은 의원들은 이태원 참사를 고려해 대부분 무채색의 정장 차림으로 등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근조 글씨가 없는 리본을, 민주당 의원들은 글씨가 있는 리본을 착용해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공무원들도 도지사를 포함해 경기도 간부 공무원은 모두 근조 글씨가 있는 것을, 교육감과 교육청 간부 공무원은 글씨가 없는 리본을 착용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금리 인상과 추가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로 경기 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기준 수도권에서 미분양 주택 7,800여 가구가 쏟아졌는데 이 가운데 약 75%인 5,500여 가구가 경기도에 집중됐습니다. 분양만 하면 완판 행진을 이어갔던 대형 건설사 아파트도 무순위 청약마저 외면받으며 대규모 미달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동안 미뤄왔던 건설사들의 버티기 분양 물량이 이달부터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두 개의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고 있는 의왕시의 한 브랜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지난 9월 청약 당시 수천 명이 몰리며
견본주택서 오픈런 현상까지 일어나는 등 큰 관심을 받아 일반 공급 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절반이 넘는 청약자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무순위 청약이 이뤄졌고 여기에도 단 6가구만 신청해 500여 가구가 잔여 물량으로 남았습니다. 현재는 선착순 분양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오시는 순서대로 동호지정 계약이에요. 저희 무순위 때 그 공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0% 정도 남았었어요. 처음에 청약할 때는 저희가 다 그 경쟁이 났었어요. 근데 지금 거의 반 이상이 포기를 해가지고. 대형 건설사가 화성시 동화지구에 분양한 이 아파트도 일반 공급의 4.8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128가구가 미계약됐습니다. 최근 열린 무순위 청약에서도 신청은 30건에 그쳤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흥행 보증수표로 통하던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마저도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수도권의 분양시장에서 옥석가리기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월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은 7,831가구. 이 가운데 약 75%에 달하는 5,500여 가구가 경기도에서 발생했습니다. 안성시의 경우 올해 1,000가구가 넘는 미분양이 한 번에 쏟아진 뒤 감소율이 미비해 2년 만에 다시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규제 완화를 기대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던 분양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경기 지역에서만 이달 2만 900여 가구가 분양되는데 이는 전국 분양 물량의 약 35%를 차지합니다.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도 외면받는 실정에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 압박을 더 심하게 받는 중소형 건설사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중소형 건설사들일수록 당분간은 운영 방침을 좀 더 보수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분양권에 대한 사업성이 어느 정도 확실히 되지 않는다면 그런 물건은 최대한 분양을 미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미분양 공포에 더해 주택시장의 거래 절벽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경기 지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6,929건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이른바 수원 발바리로 알려진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하면서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한 원룸촌에 박병화가 입주한 뒤로 해당 지역은 순식간에 쑥대밭이 돼버렸는데요. 심지어 마을을 떠나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자체와 경찰이 감시를 강화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불안감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대학교 후문 앞 원룸촌.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 후 거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골목엔 활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특히 여대생들은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겁이 난다며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밤에 다닐 때 많이 불안하고 등 한쪽 길에도 좀 불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사고가 다시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사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실제로 마을을 떠나는 학생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성범죄자의 이웃이 돼버린 집주인들은 경제적 손실까지 입고 있는 겁니다. 분위기 지금 살벌하죠. 여기 지금 있는 분들도 지금 다 나간다고 그러고 우리 세입자들이 그냥 우리는 경제적으로 손실이 크죠. 화성시는 박병화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병화의 집 앞엔 감시 초소가 설치됐고 경찰과 주민들이 2인 1조로 24시간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아울러 LED 보안 등 25대와 CCTV 15대를 거주지 인근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화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박병화의 강제 퇴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성시는 박병화의 가족이 위임장도 없이 대리로 임대차 계약을 한 걸 문제 삼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인이 아닌 사람이 계약을 했었죠. 그런 장에 위임장이 필요하지. 그냥 방 얻을 때 대신해서 계약하는 건 위임장 필요 없어요. 한편 마을 주민들은 3일부터 박병화의 집 앞에서 박병화가 퇴거할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로 인해 화성시 지역사회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박병화가 입주한 뒤로 그 집 앞에서는 매일마다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주민들의 불안감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화성시 봉담읍의 분위기와 강제 퇴거가 가능할지 등에 대해서 이 문제를 이번 주 내내 취재했던 그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네. 자, 수원 발발이라고 불리는 박병화입니다. 연쇄 성폭행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고요. 그리고 지난달 31일에 만기 출소했습니다. 먼저 이 박병화, 그 당시에 좀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네, 박병화는 그 지난 2002년부터 6년간 무려 10차례나 성폭행을 저지른 그런 인물입니다. 그의 범행은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 일대에서 이제 벌어졌는데요. 네. 때문에 이제 이 박병화를 수원 발발이다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발발이라고 부른다는 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범행을 무차별적으로 저지르고 다녀서 이런 그 뭐 별칭이 붙은 건가요?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연쇄 성폭행범들이 이제 여기저기 이제 옮겨 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르잖아요. 이제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이들을 좀 발발이다 이제 네.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이 박병화는 이제 좀 주로 혼자 사는 20대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 박병화의 수법은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이제 몰래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자 산다는 것은 이제 그 미리 이제 인지를 하고 있었을 거고요. 따라가다가 이제 집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 순간을 노려가지고 이제 그 집에 같이 침입을 해서 이제 범행을 저질렀던 이제 그런 수법을 좀 이용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예. 또 충격적인 거는 이 박병화는 그 성폭행한 여성 중에 임산부도 이제 좀 있다는 거. 네,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자가 고작 15년형을 받고 다시 이제 사회로 돌아오게 된 건데요. 이 20대 초반에 교도소에 들어간 박병화가 이제는 이제 30대 후반의 나이로 출소를 했거든요. 지금 30대 후반이라면 40도 안 된 그런 지금 혈기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예. 이 재범의 우려가 더욱 더 크다. 이제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뭐 보면은 박병화가 주로 이제 혼자 사는 20대 여성뿐만 아니라 심지어 임산부까지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박병화가 출소 후에 거주지로 잡은 곳이 이 화성시 봉담읍인데 인근에 이제 대학교가 있고 대학교 원룸촌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네, 뭐 지금 그 박병화가 지금 거주하는 거주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가 원룸촌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이고요. 이 지금 주변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 박병화의 집에서 걸어서 2, 3분 거리, 불과 2, 3분 거리에 수원대학교가 있고요. 그렇게 가깝군요. 네, 수원대학교가 2, 3분 거리에 있는 거고 걸어서 이 박병화의 집 인근에는 1,500세대가 넘는 원룸이 지금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원룸에 정말 많은 20대 여대생들이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박병화한테 거주지 이전에 뭐 자유가 뭐 있다고 해도 적어도 좀 이런 지역에서의 거주는 법무부가 좀 막아야 됐던 거 아니냐, 좀 이런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제가 이제 이번 주 내내 취재를 하면서 박병화의 집 인근 좀 원룸에 사는 여대생분들을 좀 많이 만나봤거든요. 이분들은 뭐 극도의 지금 불안감을 호소하고 계시고 뭐 밤늦게 나갈 생각은 지금 아예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냥 일반적인 출퇴근하는 그 길에서도 겁이 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벌써부터 이제 동네를 떠나겠다고 이제 우리 세입 그 집주인에게 이제 밝힌 그런 의사를 밝힌 학생들이 좀 많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박병화가 이제 와서 단순히 그냥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요. 이 수준이 아닌 거고요. 이 지역 사회 전체의 어떤 침체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뭐 동네를 좀 초토화시키고 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써도 네.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법무부가 이 박병화 출소를 놓고 보면요, 법무부가 이 지역 주민들의 안전보다는 왠지 박병화의 그 주거 권리 보장을 좀 앞세우고 있다, 좀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듭니다. 이 성범죄자가 사실 뭐 출소할 때마다 터지고 있는 논란인데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네, 뭐 좀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요, 좀 안타깝게도 현 제도권 안에서는 좀 해결 방안이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 현행법상 이런 그 강력 성범죄자가 출소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의 어떤 거주지나 외출 같은 거를 좀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근거가 아직은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없는 네, 거죠. 지금 예.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런 근거가 없는 거고요. 게다가 이번에는 이제 박병화가 어디로 간다고 이제 소문이 나면 그 지역에서 난리가 날 거잖아요. 예. 이런 상황을 지금 좀 감안을 해가지고 법무부가 당일날 아침까지도 이 박병화의 거주지를 공개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출소하는 당일까지도 박병화가 어디로 갈지는 네. 아무도 모른단 말이잖아요. 아무도 몰랐고 예, 예. 심지어 이제 화성시로 이제 이주를 했는데 예. 박병화는 새벽 6시 반에 입주를 이미 끝냈고 화성시가 그 박병화의 입주 소식을 안 거는 7시 50분이었어요. 이미 입주하고 나서. 네. 예, 예. 이런 얘기가 화성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그냥 뒤통수를 맞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더욱 지금 분노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제 지역에서는 정말 이 제도 개선이 좀 시급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연쇄 성폭행범 등의 어떤 그 중범죄자들은 출소 후에 거주지를 좀 해당 지자체에 미리 좀 알려줘가지고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또 이 거주지 선택에도 어느 정도 제한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적어도 이런 그 연쇄 성폭행범이 대학가의 원룸촌에 사는 것 정도는 좀 막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막을 수 있도록 뭐 심의위원회 같은 장치 이런 것들이라도 좀 마련돼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화성시가 박병화의 강제 퇴거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현재 박병화는 그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원룸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이 출소 전에 그 박병화의 어머니가 와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그 체결을 했다고 해요. 예. 이제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이 어머니가 이제 위임장 없이 이제 아들을 대신해서 대리 계약을 했다는 거고 화성시는 이제 여기에 좀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계약을 취소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요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전문가들 여러분들을 좀 만나 보니까 사실 이 계약 취소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리 계약을 할 때 위임장이 꼭 필수는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위임장이 없다는 것만 가지고 이 계약을 취소시키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제 이런 좀 전망을 내놨고요. 네. 뭐 또 이제 박병화를 강제 퇴거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좀 민사소송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해야 되냐면 박병화가 이제 여기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에 주변에 살고 있는 세입자분들이 난 도저히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하고 만약에 이제 계약 해지를 하고 나가버리면 그러면 이제 사실 건물주가 그 경제적 손실을 크게 입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그 이제 건물주가 자기의 손해를 주장하면서 박병화의 이제 강제 퇴거를 좀 민사 소송을 통해서 주장을 할 수는 있는데 또 알다시피 이 민사 소송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걸리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당장 쫓아내는 게 이제 우리 이 지역사회의 목표인데 거기에는 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일단 그 건물주가 박병화한테 그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를 했다고는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번 그 통보에 박병화가 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네. 이게 지금 지역사회에서 좀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뭐 계속 박병화의 집 앞에서 매일같이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죠. 지금 이 시각에도 주민들이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박병화가 입주한 후에 단 한 번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요. 네. 예. 그렇다면 좀 앞으로 상황이 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좀 보고 계십니까? 이 박병화가 이제 중범죄자다 보니까 위험 인물이고요. 이 박병화를 그 담당하고 있는 보호 관찰관이 있거든요. 이제 그 사람한테 박병화가 얘기를 하기는 앞으로 뭐 최소 한 달간은 외출할 계획이 없다. 이제 예.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말을 좀 잘 생각해 보면 나는 계속 여기에 살겠다라는 또 의지를 또 표명한 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박병화가 계속 여기에 산다고 하면은 이 박병화와 지역 주민들 간의 대치는 이제 장기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마을 주민들은 그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면서 지금 무기한 농성에 이제 이미 들어간 상태고 화성시와 어떤 그 지역 사회 단체들도 박병화가 퇴거할 때까지는 계속 투쟁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바라는 게 있다면 이게 박병화도 자기가 이제 교도소에서 15년 동안 있다가 출소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은 막 뭐 이제 주민들이 시위도 하고 막 이러니까 지금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 좀 자기가 좀 지쳐서 제풀에 지쳐가지고 좀 자기 발로 이 좀 마을을 떠나기를 좀 바라고요. 그리고 좀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강력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지금 거주지 논란이 지금 계속 터지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 대한 좀 해결 방안을 좀 그 정부와 정치권이 정말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도 좀 해봅니다. 네. 자, 이재우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이후 후진국형 사고 발생에 대한 사회적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안전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이태원 참사 전에도 압사 사고는 있었고 당시에도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반복돼 왔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던 겁니다. 먼저 압사 사고에 대비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김대우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에도 압사 사고는 있었습니다. 1960년 서울역에서는 열차를 타려는 시민들이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31명이 숨졌고 40명 넘게 다친 걸로 전해집니다. 2001년 보신각에서 열린 제야의 타종 행사 때도 몰린 인파로 압사 사고가 일어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2005년 상주 시민운동장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는 콘서트를 보러 온 시민 11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잃는 값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우리는 이태원 참사라는 사상 최악의 압사 참사를 또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 이태원을 방문을 했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 끼어 있었거든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고 이번 연도에 많이 모일 거 알면서 약간 대처 못한 것에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압사 사고는 시민들 곁에 늘 도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는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출퇴근 시간, 움직일 틈조차 없는 지하철 안, 그리고 구름 인파의 축제날에도 압사 사고는 시민들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잘 얼지 않지만 물이 멈추게 되면 금방 얼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보행자의 이동 속도,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속도가 낮아지면 내부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서로 미는 힘들이. 그래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고고요. 하지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전까지 압사 사고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사회 재난이었습니다. 150명 넘는 시민이 숨진 이태원 참사. 소중한 생명을 또 잃은 뒤에야 압사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부각됐고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출퇴근길에 어디 등하굣길에 많은 사람들한테 밀려서 갔던 경험이 있으실 거고요. 이런 경험들이 그전까지는 이게 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자각까지는 못하지만 신체적인 불편감을 굉장히 유발하면서 힘들어도 꼭 참고 다니셨을 텐데 이번에 참사를 너무 끔찍한 상황을 노출이 되셨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정말로 이제 큰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경험을 하시게 되면서 학계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질서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어떤 재난이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람이 모일 것이라는 어디에 모일 것이라는 정보가 있는 이상은 주최 기관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항상 모니터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밀도 관리를 해야 되고요. 어떤 사고에서도 어떤 재난에서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는 준비 태세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정부나 지자체 등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모든 걸 대처해서 그러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정말 자기 일처럼 시민들의 소리에 특히 어떤 이렇게 방범이나 이런 게 관계된 사람들은 정말 정신 차리고 바로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서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이태원 참사. 압사 사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제라도 철저히 대비하며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전문가들은 압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안전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최소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계속해서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좁은 공간에 군중이 밀집한 경우 수많은 사람들의 힘이 밀고 당기면서 내 의지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대다수도 외부 고압으로 인한 외상형 질식사인 것으로 의료진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가방이나 어떤 푹신한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호흡이 이렇게 확보될 수 있는 가슴을 먼저 보호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양팔을 끼고 디귿자형 빔을 만들어서 아마 15cm 정도의 공간이 확보될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지대를 만들고 호흡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사고를 대비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고. 군중이 향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되 사선으로 움직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도 만약 넘어졌다면 옆으로 몸을 웅크린 자세를 취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넘어졌지만은 거동이 가능하다면은 늑골 골절에 의한 질식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몸을 옆으로 뉘어서 새우나 이렇게 태아 같은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이를 통해서 내장 파열을 방지하고 가능하다면은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최대한 호흡의 공간을 확보하는 이런 대응 활동이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처럼 좁은 경사로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밀려오는 상황에선 이런 대처법을 알고 있다 해도 실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방법은 군중이 밀집한 장소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피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안전의식,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정 규모 이상이 올라갔었을 때는 우리가 다리를 피하고 회피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태원 참사와 같은 끔찍한 사회재난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위험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용인시는 지정 취소 위기에 몰렸던 도시공원 부지를 시 재정을 투입해 다시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지구 고기동에 있는 공원 부지도 지난 2019년 1차 대상지로 선정돼 도시공원 일몰제를 피해갈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고기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일대 땅값이 급등한 바람에 필요한 사업비가 2배 이상 껑충 뛰었기 때문입니다. 시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주민들은 공원 대신 난개발이 진행될까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2019년 용인시는 개발 시효가 임박한 공원 부지를 시 재정을 투입해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무분별한 아파트 건설 등 난개발이 우려되는 사업을 막기 위한 정책 결정이었습니다. 시 재정으로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최대한 집중 투자해서 중점 지역을 선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지구에 있는 고기근린공원 부지도 당시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 대상이라 실효 위기에 놓였었지만 용인시는 도시공원 조성 우선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장기 미집행공원으로 방치된 10만 6천여 제곱미터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토지 수용 절차에 들어간 용인시는 당초 예상한 613억 원의 예산을 모두 투입했지만 현재까지 수용한 토지는 전체의 35%에 불과합니다. 용인시는 지난 2월 가감정한 결과 앞으로도 토지 보상에만 수백억 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총 보상비가 1,392억 원 정도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금액도 저희가 이제 정식적인 감정을 한 게 아니라 가감정을 한 거라 변동성은 있죠. 현재 지가 상승으로 따지자면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죠.
이런 가운데 시의회에서 고기근린공원 사업 보상비 급등에 따른 추가 사업비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추가 보상액을 시가 감당하기 어렵다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제기된 겁니다. 전체를 놓고 지금 1,50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매입비만 조성비가 또 한 5, 600억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2,000억이 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용인시 재원이 그 정도 되냐는 거죠. 현실은 현실로 봐줘야지. 이 같은 발언이 나온 이후 고기동과 동천동 주민들로 구성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며 연일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수지구에만 6곳의 공원 조성이 추진 중인데 유독 고기근린공원만 지가 상승을 문제로 삼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시 기반 시설이라는 거는 도로와 공원을 포함한 다른 지역은 그럼 어떠냐? 근데 다른 지역은 삭감된 사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유독 고기공원만 그 이유로 이걸 재검토하냐는 거는 단지 어려워서가 아니라는 의도를 주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죠. 공원이 축소되거나 무산되면 또 다른 난개발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이 많은 땅들은 거의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 개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땅들을 모두 이제 개발해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를 짓지 않을까. 그렇게 되다 보면 그동안 용인시가 지난 20여 년간 정말 너무나도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서 난개발해왔다라는 그런 똑같은 역사가 이 땅 안에서 이루어질까 봐 저희는 그것들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거죠. 시민단체는 주민 2,2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고기공원 조기준공 추진 공약을 지켜달라는 탄원서를 시에 제출했습니다. 집행 단계에서 계획을 변경을 해버린다는 거는 이 계획을 믿고 이곳에 이사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이미 또 땅을 파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에게는 또 재산상의 큰 불이익도 줄 수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집행 중인 계획이 변경된다면 앞으로 용인 시민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용인시의 정책을 믿고 용인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부시장직 속의 TF팀을 가동해 고기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직은 지금 결정된 거는 없고요. 모든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최대한 예산을 적게 드리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토지 매입비가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민선 8기 용인시의 공약 사업인 고기근린공원 조성 사업. 향후 용인시의 사업 방향성에 따라 어떤 파장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희부입니다.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이마트 시화점이 폐업을 선언해 마찰을 빚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시민사회와 노동자들의 반발로 폐업 시점을 연말로 미뤘었는데 다시 한 달을 앞당겨 이달 말에 문을 닫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자들은 총파업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와 이마트 폐점 정경환을 규탄한다. 이마트 시화점의 노동자들이 시흥 갯골 생태공원 바로 옆에 있는 솔트베이 골프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 골프장은 이마트 시화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성담의 또 다른 사업장입니다. 노동자들은 이마트 시화점에 문을 닫겠다는 건 시흥 지역 향토 기업으로 불리는 성담이 지역사회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마트를 운영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이를 바탕으로 골프장까지 사업을 넓혔는데 노동자들을 내치면서 지역 상권도 흔들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흥 시민의 지원과 사랑을 폭력으로 배반하는 정경환 부회장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마트 시화점을 운영하는 성담은 폐업 시점을 당초 연말에서 이달 말로 한 달 앞당겼습니다. 지난 1일부터는 폐업 행사로 매장의 상품들을 할인 판매하려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 상황에서 폐업을 알리는 할인 판매를 내 손으로 할 수 없다며 총파업으로 맞섰습니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져 폐업한다는 회사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위장 폐업과
노동조합 깨기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적자 아님의 폐점한 그 자체도 열받는데 그 폐점한 자리에 노동자만 싹 빼고 그 자리에 다시 임대업을 하겠다는, 법인은 그대로 살려서 사장과 임직원들만 먹고 살겠다는 그런 심보의 폐점 발표라서 더더욱 저희가 참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때 600명에 이르렀던 이마트 시화점의 노동자는 폐업 선언과 희망퇴직이 시작되면서 지난 2월 200명까지 줄었습니다. 현재는 70명의 노동자들이 폐업 철회와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솔트베이 골프장과 성담 정경환 부회장 자택에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성담 측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지난 여름철 안성의 한 호숫가에 발생한 녹조 현상이 11월이 된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성 8경 가운데 하나인 금광호수의 현재 상황입니다. 간간이 녹조가 발생하기는 했어도 이처럼 추워지는 날씨에 녹조가 이어지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주민들은 몇 달 전부터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했는데 관계기관은 아직도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보도에 주하영 기자입니다. 주변 경치가 좋은 안성 금광호수입니다. 청노파 시인 박두진 문학길과 더불어 사진 찍기 명소로 알려지며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학길을 산책하다 보면 낯선 풍경과 마주합니다. 녹조입니다. 물감을 풀어놓은 듯 녹조가 넘실거리자 관광객들은 뭐냐고 묻습니다. 무너진데 하면서 지나갔어요. 그게 뭐가 있겠네요. 투명 페트병에 호수물을 퍼올리면 연두색으로 변합니다. 녹색 물감 같은 녹조가 금강호수 수면 위로 떠돕니다. 한 여름만큼 짙은 녹색은 아니지만 곳곳에서 녹조가 나타납니다. 강 기슭을 걷다가 물이 흐르지 않는 곳을 보면 이렇게 녹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장 금강호수 주변 주민들은 금강호수를 생태문화 탐방로와 휴식 여가 공간 명소로 가꾸려고 했는데 그 희망이 꺾였다며 분노합니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는 에코호수를 만들기 위해 국도시비 40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당장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저수지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져서 발전하는 과정에 녹조가 많이 끼는 바람에 요즘에 관광객들의 그 입소문이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혹시 녹조에 독성 물질이 포함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7월부터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농어촌공사와 안성시는 몇 달째 방치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인도 사실 궁금하고 개선 방안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해줄 거라는 거를. 근데 그 농어촌공사나 안성시에서는 명확한 답이 없어요. 농어촌공사는 외부 업체에 수질 검사를 맡기는 한편 현재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조 발생 시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요. 확인해서 녹조 방제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후 금강저수지의 녹조 발생 시 방제 작업 계획을 세워 녹조 방제 재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조에 대한 성분 검사는 오는 14일 이후에 나올 예정으로 안성시와 농어촌공사는 다음 주 중으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지난 6월 경부고속도로 남사 진위 IC가 새로 개설됐는데요. 서울 방향을 제외한 부산 방향으로만 진출입이 가능해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오산시와 용인시가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개통된 남사진위 IC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정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됐는데 반쪽짜리 IC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남사진위 IC를 통해서는 서울 방향으로 갈 수가 없고 서울 방향에서 내려오던 차량들이 이곳을 통해 빠져나올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부산 방향으로의 진출입만 가능합니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지난 2018년 착공 전에 이뤄졌던 교통수요 조사에서는 남사진위 IC를 통해 서울로 향하는 차량이 적을 것으로 판단해 부산 방향 진출입만 되도록 만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5개년 전에부터 이제 쭉 산정을 하고요. 그 교통량을 따졌을 때 이제 교통량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쪽으로 이제 서울 방향으로 재개설을 하지 않는 거고요. 이에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 1일 이상일 용인시장과 만나 교통 현안을 협의하고 남사진위 IC에
서울 방향 진출입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내용을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오산 IC로 몰려드는 차량을 분산시켜 교통 정체를 줄이고 남사진이 IC를 이용하는 용인 시민들의 편의성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연계가 되면 쉽게 교통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게 안 돼서 오산까지 와서 오산 IC를 이용하기 때문에 오산은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용인시장과 오산시장이 함께 대응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달 24일에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남사진이 IC 문제 해결 등에 대해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요청이 받아들여져 개선이 이루어지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지난달 경기도에서 발생한 산악사고 대부분이 주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소방 헬기가 출동한 산악사고 23건 중 90%에 달하는 20건이 주말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요일별로 보면 토요일에 12건이 발생했고 금요일과 일요일이 각각 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도 소방 관계자는 지난 주말에만 소방 헬기가 4차례나 출동하는 등 주말 산악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안전장비를 갖추고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 산악사고를 예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자가 간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평택시 고덕면에 위치한 에코센터입니다. 이곳은 평택시 전역에 발생한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원 회수 시설과 하수 처리장에서 발생한 이 침전물들을 처리하는 시설 등 총 5개 시설들로 이루어져 있는 곳인데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가지 시설 가운데 오늘 둘러볼 곳은 재활용 선별장입니다. 재활용 폐기물들이 이 시설에 들어와서 어떤 과정을 통해 거쳐 처리되고 있는지 그 과정들을 직접 체험해 볼 건데요. 그 전에 현장에 들어서면 컨베이어 벨트나 중장비 차량 등 위험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1시간 안전교육은 필수라고 합니다. 교육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분리수거장으로 자리를 옮겨봤습니다. 수거차가 내려놓은 쓰레기 봉투를 꺼내서 컨베이어 벨트로 옮겨지는 것을 시작으로 분리배출 작업이 시작됩니다. 사람 손을 거치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수선별실인데요. 이 봉투에서 꺼내진 쓰레기들이 컨테이너 벨트를 통해 넘어오면 이 수선별실에서 사람 손을 거쳐 일일이 분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 안쪽에 지금 현재 6명의 작업자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제가 어떤 임무를 부여받게 될지 안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부여받은 임무는 이쪽에서 종이를 부어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작업인데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을 사람이 기계처럼 해야만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직접 작업에 한번 투입돼서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받은 임무는 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넘어오는 종이를 아래로 넘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깨진 유리도 상당히 많고 음식물이 들어있는 배달 음식도 상당히 많은데 이 중에서 종이만 걸러내는 작업을 배정받아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놓치게 되면 밑에 있는 분들이 이걸 앞으로 다시 끌고 와서 넣으셔야 되기 때문에 놓치지 않게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쓰레기를 버릴 때 이렇게 폭에서 오면 저희가 하나하나 다 분리를 해야 되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데 묶어있는 쓰레기는 재활용 분리배출하면서 얼굴 다 끊어내야 됩니다. 여기 안에 플라스틱이나 가진 쓰레기들이 다 한꺼번에 모아져 있네요. 평택 에코센터로 하루에 들어오는 이런 재활용 폐기물 양은 50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온갖 페트병과 캔 그리고 유리들이 뒤섞여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혼합 폐기물이라고 부릅니다.
평택 에코센터에서는 일주일 중 단 하루, 수요일에만 투명 페트병을 따로 수거해 작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날은 지금처럼 캔과 종이, 플라스틱류가 한데 모인 혼합 재활용품이 처리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투명 페트병을 따로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 현장 상황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때문에 지역별로 투명 페트병 수거일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작업이 길어지면서 악취는 물론 컨베이어 벨트가 계속 굴러가니까 제가 굴러가는지 아니면 이 벨트가 굴러가는지 잘 분간이 안 되는데 작업을 계속하시는 작업자분들의 노고가 얼마나 어려울지 대략적이나마 짐작이 가네요. 고된 오전 작업을 끝내고 잠시 휴게실에서 쉬고 계신 작업자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저희 그 일 처리 방식이 어땠는지도 좀 여쭤보고 평소 작업을 하면서 어려웠던 일들이나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처음 여기 와서 일을 좀 해봤는데 제 일 처리 좀 어땠다고 보세요? 너무 잘하시던데요? 그래요? 제가 네. 방해되진 않았나요? 아니요, 전혀요. 그래요? 네. 손도 다칠 것 같고 다치잖아요. 그리고 많이 아까 찔려요. 기저귀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냥 뭐 하다 보면은 막 그냥 똥기저귀도 물컹해서 보면 똥기저귀도 만질 때 있고 그 분리가 안 돼서 와요. 너무. 아, 분리 좀 잘해서 보내주세요. 네. 재활용되는 게 좀 제대로 이제 재활용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올해 초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생활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2015년 58%, 2017년 59%, 2019년 56%로 정체 상태라고 합니다. 한편 지난 3월 기준 전국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선별 시설을 갖춘 곳은 57개소, 압축 시설을 갖춘 곳 역시 52곳에 그칩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분리배출 노력과 안정적인 수거 체계, 그리고 재생원료의 품질 확보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노력,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자가 간다의 권예솔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 주간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